일본 속의 한국 문화. 1945년 이후 제1자이니치 한국인들은 2편 제1조선인 북송사업. 일본과 조총련은 아직도 제1조선인 귀환 사업이라고 한다. 자이니치 초호센진노 키칸지교. 조총련 이가타 현 본부 근처 중앙부두 부근에는 버드나무 거리라고 불리는 길이 있다. 1959년 조선으로의 제1차 귀국선이 떠나기 전 조일 우호의 상징으로 동포들은 오카야마에서 묘목을 가져다가 약 2km에 걸쳐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 수가 무려 305그루였으나 지금은 80여 그루만 남아있다. 이에 감명을 받은 당시 니가타현 지사 기타무라 가즈오가 그 거리를 보도나무 거리라고 이름짓고 유래를 적은 기념비를 건립했다. 일본 니가타시 주오구 버드나무 거리에 서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귀국기념 식수 기념비. 1959년 11월 7일 세워졌으며 12월 14일 북송이 시작되었다. 현재 기념비의 모습입니다. 1959년 12월 14일 1차로 제1동포 975명은 지상낙원을 꿈꾼 채 니가타항에서 생지옥행 편도선에 올랐다. 북송사업은 일본과 북한이 맺은 제1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간 187회에 걸쳐 제1동포 94,340명, 일본인 6,839명 포함해서 입국시킨 사건을 말한다. 북송사업은 일본 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일본에 잔류한 제1동포의 자발적 귀국을 지원하는 귀국사업, 인도주의 사업으로 포장돼 왔다. 2020년 11월 9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영문보고서 지상낙원으로 간 그들은 어디에 기만적 북송사업과 강제실종을 발표하고 제1교포 북송사업의 실체를 공개했다. 저자들은 북송사업은 인도적 귀국사업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이주, 노예화 또는 현대적 개념의 인신매매라고 밝힌다. 보고서 영문판 기준 106페이지가 완성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처음에는 UN 등 국제인권기구에 진정서를 접수할 때 첨부할 5 내지 10페이지짜리 요약본이었으나 조사하면 할수록 북송사업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모여들었고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북송사업의 진실의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북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니가타 항구의 구글어스 사진, 조총련 니가타현 중앙본부가 보이며 기념비가 보이고 북송선이 출발하던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보인다. 버드나무 거리가 보인다. 니가타항에 북송인들을 실었던 부두이고 화물선이 오갈 때 짐을 싣던 부두이다. 1959년 12월 14일 니가타항을 출항하는 제1호 북송선 소란 선적의 쿠릴리오노와 토보리스크호. 1971년부터 북송선으로 쓰인 폴란드에서 건조한 북한 선적의 만경봉호. 1992년 김일성의 80번째 생일에 조총련의 자금으로 건조한 만경봉 92호. 제1조선인 북송의 역사적인 배경. 제1조선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4년에 200만에 달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이뤄지면서 자신의 송환을 희망한 제1한국인 140만 명도 한반도로 귀국하고 약 60만 명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1945년 9월 2일부터 1952년 4월 28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령에 따라 제1한국인 중 다수의 미립국자와 범죄자가 한국에 강제 송환되었다. 이 중 오무라 수용소에서만 차출된 송환 대상자의 수가 3,633명이었다.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의 전쟁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된 가장 큰 원인이다. 제1조선인의 수는 일본의 전후 베이비 붐에 따른 자연 증가와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6.25 전쟁에 피난민들이 미립국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에 평화선을 선언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일본국으로서 주권을 회복하였으며 그 즉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법을 제정하여 제1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일 정부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며 제1한국인의 인계를 거부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 제1조선인들은 골칫덩어리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일본인이라는 국적도 상실했지만 일본에 거주하기에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먹여 살리기는 해야 했다. 1953년 1월 22일 다이오마루 사건. 제주도 서남쪽 알 수 없는 위치에서 한국 해군이 일본 민간 어선 두 척을 향해 발포하여 일본인 어민 한 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 당장 항의하는 게 맞았지만 당시 한국은 북한과 전쟁 중이었고 미국도 한 일이 수교가 안 되어 중간에서 중재는 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나마 산 사람만이라도 돌려받는 게 최선이었다. 1953년 6월 한 무리의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들이 배를 타고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를 침탈하고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팻말을 세움. 민간인들이 다시 수복을 한 사진. 1954년 4월 21일 독도를 점령하려는 목적으로 상륙을 시도하려는 1,000톤급의 일본 순시선 PS9, 10, 16함 총 3척과 항공기가 독도 의용수비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손상 피해를 입는다. NHK는 정오뉴스에서 독도에서 한국 경비대가 발포를 해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들이 피해를 입고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승만 라인과 독도 문제로 배 328척이 납포되고 납포 시에 44명이 사망했으며 3,929명이 억류돼 있었으나 일본이 양보하면 어민을 풀어주겠다는 요구를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본인 억류자의 전원 석방의 대가로 일본 교도소에 있던 조선인 범죄자 400여 명을 석방하고 일본 영주권을 부여받았다. 북한은 1955년에 제1조선인이 극저급진주의를 지향하고 세운 조총련과 긴밀한 제휴관계를 맺게 되었다. 북한은 공산권 각 나라의 지원을 받아 전후 복구를 차차 진행하고 있었으며 제1조선인의 조선학교에 지원을 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조선학교 교육비 원조에 대해 일본에 항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민단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지원을 시작했으나 그 액수는 북한의 지원액의 10분의 1에 그쳤다. 결국 제1한국인은 남한 출신자가 9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남한 정부의 홀대로 북한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어 대다수가 조총련에 가입하게 되었다. 80% 이상이 조총련에 가입하였다. 1956년 북한의 김일성 국가주석은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제1조선인 학생의 의식주 학비 전부를 무상으로 북한이 책임지겠다고 발표하며 제1조선인의 귀국을 촉구했으며 조총련은 귀국 촉진 운동을 펼쳐나갔다. 북한은 전쟁으로 소실된 노동력이 필요했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대대적인 선전을 멈추지 않았다. 1956년 일본 적십자가 조사한 제1한국인의 생활 실태에서 제1한국인의 범죄율은 일본인의 6배이고 지출된 생활보조금은 20억엔이었다. 조선인이 인종적으로 열등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추방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으나 추방은 귀국하는 길 밖에는 없었다. 일본은 한국에 제1교포를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제1조선인 대부분의 고향이 남한이며 미국에 입김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수교 상태였던 일본이 한국에 제1한국인을 보낼 수는 없었다. 1959년 2월 13일 일본 내각은 제1조선인의 북한 송환 문제는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한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국제적 통념에 기반하여 처리하겠다는 각의 결정을 했다. 1959년 8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건설을 도우려 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예정되어 있던 한일 회담의 중지를 지시했다. 1959년 8월 인도 캘커타에서 조일 적십자 사간의 송환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추방을 일본적 십자가 인도주의를 앞세워서 저질렀으며 이것이 북송사업의 진상이다.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은 북송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1959년 8월 25일 민단 단원들이 일본적 십자 본사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니가타 일본적 십자센터 폭파 미수 사건. 일본 아사히 신문의 1959년 12월 5일자 석간. 니가타 일본적 십자센터 폭파 미수 사건이란 한국의 언론에서는 당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사건으로 일본 시고쿠 지방 각지에 한국 공작원에 의한 밀출입국과 1959년 12월 4일 한국 대표부 영사관에 김영환 3등 서기관 등에 의해 기도된 니가타현에서의 암살 폭파 테러 미수 사건이다. 제1교포 북송 저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공작원이 테러를 기도한 사건이다. 안두희, 장두건, 한구, 유일희, 이주호 등 한국군의 주요 인사가 일본에 잠입하였으며 김구를 암살한 장본인 안두희가 강두희라는 가명으로 잠입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량의 공작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1959년 9월 제1조선인 중 한국군에 지원했던 사람인 제1의용병들에게 제1조선인의 북한으로의 송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잠입해 방해 공작을 하도록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남아있던 제1의용병 42명, 한국 본토인 24명으로 이루어진 북한 송환 저지의 공작원을 결성했다. 1959년 9월 말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의 훈련소에서 파괴반 설득반 요인 납치반으로 나뉘어 훈련이 이루어졌다. 1959년 12월 초순 잠입 아지트를 설치하기 위해 선발대가 간포항에서 선원으로 위장하여 무역선에 승선, 배를 갈아타고 기타 큐슈의 고쿠라에서 간토 지방까지 활동하는 부대마다 해안에서 속속들이 상륙했다. 공작 사건의 무대인 니가타현과 인접한 도야마현에는 방해 공작을 위한 본거지가 설치되었다. 1959년 12월 4일 일본 경시청 외사관은 니가타 현 시바타 시내의 바에서 밀담을 나누고 있던 공작원 2명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여 시바타 경찰서에서 그들을 취조했다. 공작원의 가방 안에서는 뇌관을 장전하여 4개를 묶은 다이너마이트 3다발, 총 12개가 발견되어 폭발물 단속 벌칙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1959년 12월 7일에는 부산항에서 고배항으로 밀항하려 하는 공작원을 실은 대형호가 간몬해협에서 해상보안관의 검문으로 강제 정박된 후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1959년 12월 12일에는 거제도를 출발한 한국 공작원을 실은 명성호가 시모노세키 근해에서 폭풍에 휘말려 침몰하여 공작원을 비롯한 12명이 사망하였다. 1959년 12월 하순에는 제1의용병으로서 한국 전쟁에 참가한 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부에 살고 있던 남성의 집에 한국에 있던 제2의용병 친구 8명이 함께 머무르면서 밤에는 라디오로 한국으로부터 암호를 수신하였으며 이후 공작 자금 2,000달러가 송금되었다. 1960년 4.19 혁명 발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따라 공작 활동 및 그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960년 5월 3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히코섬의 에노우라 부두의 선어운반선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한국 공작원 24명이 체포되었다. 공작원들은 고베,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부근에 밀입국해 있었다. 1960년 5월 10일 일본 경시청 외사과가 한국 공작원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하였다. 공작원은 경무대 출신이었다. 1959년 12월 8일 주일 대표부의 유춘하 대사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사건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2009년 5월 19일 공작 활동 중 사망한 공작원이 제1동포 북송 국가임무수행 순직자로서 전몰자로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011년 4월 29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제1조선인의 북송을 저지하는 경찰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승인된다. 공작원과 그 후손들에게 위로금 등 10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1교포 북송 저지 공작조의 우이동 훈련 중에서 북송 선박 객실에 제1조선인들 2002년 대한민국 SBS 서울방송에서
인터뷰 내용을 담은 뉴스 추적 잊혀진 비밀 공작원 제1동포 북송저지대 71명을 방영하였다. 2009년 9월 26일 TBS 도쿄 방송에서 어둠의 부대 북송저지대라는 공작원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2011년 4월 30일 전 테러 공작원 김웅윤, 조승배가 조선일보의 실명을 공표하고 테러 작전의 증언을 했다. 사건 후에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1959년 12월 8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사회당 이노마타 고조 의원은 자신은 이 사건 발각 이전에 이미 니가타 일본 적십자센터 폭파 계획과 사건 실행범인 공작원이 니가타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귀환 촉진 단체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노마타는 김구 암살 실행범인 안두이가 강두이라는 가명으로 미국 공군 다치카와 기지를 경유해서 잠입했다고도 전했다. 또 한국의 공작 활동은 세 가지로 첫째, 니가타 일본 적십자센터 폭파 계획, 둘째, 수송 열차 폭파, 셋째, 이 모두가 실패로 끝났을 때 조총련 간부와 북조선 측의 귀환 책임자에 대한 테러라고 밝혔다. 에피로그 1933년 2월 24일 일본의 국제연합 탈퇴, 국제연맹이 일본군의 만주 철수를 요구하는 리턴 보고서를 찬성 42표, 반대 1표로 채택하자 일본 측 대표 마스오카 요스케가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하고 3월 27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퇴를 표명한 사건. 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하다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과 반공 협정을 체결하고 1937년 중일전쟁을 단행하며 아시아 침략을 본격화한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었다.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 발효되었다. 1952년 6월 일본은 국제연합의 가맹을 신청했습니다. 일본의 신청은 같은 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0대 1의 압도적 다수의 찬성을 얻었지만 소련이 거부권을 발동하는 바람에 부결되었다. 1956년 10월 19일 일소 국교 정상화, 일소 공동선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소련과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벌였지만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4개 섬 중 에토로우 섬 및 구나시리 섬의 귀속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소 공동선언을 체결함으로써 일소 간 국교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만장일치로 일본의 가맹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일소 국교 정상화를 거쳐야 했으며 이때 일본이 지금도 북방 영토 반환이라 부르짖는 많은 섬들이 소련으로 넘어갔다. 1959년 5월 26일 서독 미넨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개최지가 일본 도쿄로 결정되었다. 본래 도쿄는 194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었었으나 중일전쟁으로 인해 개최권이 헬싱키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회가 연기되어 헬싱키는 예정보다 12년이 지난 1952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1964년 10월 10일 제18회 하계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하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된 대회였다. 1964년 동경 올림픽을 전후로 일본의 경제 비약이 북송을 주저하게 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것도 북송 중단의 중요 요인이 되었다. 1966년 일본 정부는 귀국협정 종료를 선언, 그동안 재연장되었던 북송협정을 1년만 연장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1967년 일본 적십자는 교포들을 귀국 접수를 마감했다. 조총련은 전 조직을 동원하여 북송 재개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총련은 신청자 중 1만 6천 명이 아직도 북송이 되지 않았음을 내세웠다. 1971년 조총련은 일본 정부로부터 북송 허가를 받아서 북송을 재개했다.
1971년 5월 2차 귀국자 제1진이 출발했으나 1만 6천 명이나 된다는 신청자 중 6개월 동안 북송된 사람은 1,000명도 되지 않았다. 화물이 증가한 것도 후반기 북송의 큰 특징이다. 이는 북송교포와 공장 설비를 한꺼번에 옮기는 이른바 집단귀국 때문이다. 제1교포의 북한 방문이 가능해진 것도 이 시기의 큰 변화다. 교포들의 일본 재입국 심사가 1972년부터 완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구 귀국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북송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방문의 숫자는 늘어났다. 이와 같은 교포들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조총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유왕래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북한의 실상이 더 잘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북한 방문은 그들의 북송 사업에 치명적인 역효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1992년 시민단체인 북송교포 생명인권수호회가 발족.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1994년 8월 1일 일본적 십자의 항의. 1994년 7월 30일 북한의 인권사항을 조사하던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이 구금 중인 정치범의 명단을 공개했다.